안녕하십니까, 김영익입니다. 연말이 가까울수록 각 연구기관에서 내년 경제 전망치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년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세계 경제의 몇 가지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진국 경제인데요. 미국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은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경제, 우리 수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가행 투자로 부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문제는 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미 돈을 많이 써가지고 더 이상 경기 부양할 능력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계와 기업은 부채를 줄여가는 소위 디레버링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은 엔약세, 미국 등 선진국 주식시장 거품 붕괴 가능성입니다. 이런 요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선진국 경제인데요. 선진국 경제 회복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에 아웃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선진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과 실제 성장의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선진국 경제가 능력 이하로 5%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디플레이션 압력이라고 그러죠. 최근에 그 갭이 좁혀지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도 3% 정도 선진국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 회복세가 그래도 빠른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 미국 잠재 GDP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미 의회에서 추정한 겁니다. 잠재 GDP라는 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제 GDP가 한때 잠재 GDP보다 7% 이하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그 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올 2분기 현재도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4%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실제 GDP가 앞으로 잠재 GDP에 접근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지출이 증가해도 지출은 정부, 가계, 기업 이런 각 경제 주체가 지출을 증가시켜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선 선진국 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정부 부채인데요. OECD 평균이 약 110%입니다. 일본 정부 225%로 매우 높죠. 미국 정부도 지난해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선진국 정부가 그동안 정부 지출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간 부분에서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요. 미국 중심으로 소비를 살펴보더라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림의 미국 소비자 모습인데요. 고민 많이 하고 있죠. 미국 소비자가 왜 이렇게 고민하겠습니까? 95년에 미국에서 소위 IT 혁신으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걸 신경제라고 그랬죠. 이런 신경제를 믿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면서 미국 가게들이 자기가 번 돈,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소비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파티를 이렇게 즐긴 것이죠. 근데 파티 끝내고 나서 이 돈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를 한번 보면요. 그림에 미국 가계 부채가 가처분 소득에서 나오는 비중,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90년대 중반 이후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미국 가계가 자기가 번 돈 또 빌려가지고 이렇게 소비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죠.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소비했구나.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미국 가계 부채가 가처분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분모에 있는 소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가계 부채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미국 가계들이 자기가 번 돈의 일부를 가계 부채를 갚아가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라는 겁니다.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68%입니다. 우리나라 50% 약간 넘죠.
중국은 한 3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국 GDP에서 소비가 이처럼 높은데 미국 가계가 과거보다 소비를 줄이니까 문제는 미국 경제가 과거처럼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상대적으로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 있는 미국 경제가 이런 모습인데 유럽이나 일본은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아시아 경제입니다. 아시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죠. 중국 경제 그동안 10% 넘는 매우 높은 성장을 했었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에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경제는 10%나 되는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데도 왜 이렇게 중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했을까요? 그거는 중국 정부가 기업들한테 투자를 늘리라고 그랬었습니다. 소위 GDP를 구성하는 게 민간 소비, 고동 투자, 수출 수입인데요. 그림의 빨간 선이 중국 GDP 중에서도 고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한때 46%까지 올라갔거든요. 투자가 GDP에서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30% 이하고요. 대부분 나라가 25% 안팎이죠. 중국 정부가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동안 성장을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는데도 중국 경제는 오히려 10% 성장했는데요. 문제는 가행 투자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있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지금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산업 가동률이 70% 안팎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이 부실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 돈을 빌려준 은행까지 같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실이 쌓이면 한번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국민들이 정부가 소비를 늘리라 해서 소비를 단기적으로 빨리 늘리겠습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5,000달러가 넘었습니다만 소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천천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상대적으로 빨리 줄어들고 소비는 천천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경제도 저성장이 이제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부실해지고 중국이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번 경제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년 이후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두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지나치게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파란 선이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2002년에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안팎이었죠. 그런데 이게 2012년에는 무려 56%가 올라갔습니다. 지나치게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수출도 보면은 중국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한 11% 됐는데요. 최근에 2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경제를 보면은 중국 경제가 10%나 높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수출해가지고 이나마 성장했는데요. 만약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타격을 받을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래서 최근 여러 자료를 보면은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조차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건데요. 앞서 중국 경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수출은 아시아 쪽으로 한 58% 정도가 갑니다. 근데 최근 상황을 보면요. 그림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G7 선진국 선행지수가 파란 선으로 나타나 있고 아시아 선행지수가 빨간 선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과거는 아시아 선행지수하고 선진국 선행지수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선진국 경제가 회복됐을 때 아시아 경제도 회복됐다.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선진국 경제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경제는 계속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조금 증가하다 만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미국 경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선진국 선행지수도 꺾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다본다면 수출 환경이 그렇게 밝지 않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다른 경제 문제점은 엔 약세인데요. 엔 달러가 지금 한 76엔 가다가 거의 뭐 109엔까지 한번 접근했습니다만 앞으로 엔화가 더 약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해 보니까 엔 달러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일본과 미국의 번원통화 상대적 비율인데요. 즉 일본과 미국이 어느 나라가 통화를 더 많이 풀었느냐 그게 환율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한때 76엔까지 떨어졌었죠. 그런데 2012년 이후로는 미국보다는 일본이 돈을 더 많이 풀고 있습니다. 일본이 소비자 물가 2% 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일본 번원 통화가 미국보다 더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엔 약세가 지속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는 회복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앞으로도 통화를 더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다본다면 엔 달러가 내년에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엔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분석한 것보다 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인용했습니다만은 올해 온 100엔 환율이 991원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에 950원으로 떨어진다면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4.2%나 감소한다는 거고요. 여와 더불어 가지고 900원까지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수출이 8.8%나 떨어진다는 겁니다. 엔원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이 이렇게 미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세계 경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환경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다가 엔원 환율까지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내년에 우리 수출이 생각보다는 더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측면에서 내년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지금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미국 주가가 거품 영역에 서서히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미국 주가는 미국 산업 생산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요. 제가 미국 주가가 산업 생산에 비해서 얼마나 가대평가됐는가 이걸 한번 분석해 본 겁니다만 2000년에 IT 거품이 있을 때 미국 주가가 경기에 비해서 한 20% 이상 가대평가됐는데요. 지금도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주가를 보면은 작은 사건에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또 상승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위험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아마 세계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 못하고 또 4차 양적완을 하지 않느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미국 주가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거품이라는 게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내년 하반기 가면은 거품이 꺼질 수 있고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 우리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세계 경제 환경을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 예측 기관이 조금 낙관적으로 경제를 전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한국은행 경제 성장률인데요. 지난해 우리 경제가 3% 성장했죠. 근데 올해 3.5%, 내년에 3.9% 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최근에 올수록 경제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달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 3.8% 성장한다고 전망했는데요. 지난주에 3.5%로 낮췄고 내년도 4.0에서 3.9로 낮췄습니다. 문제는 이것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한국은행이 조금 더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그동안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에 경제 전망을 했던 거하고 실제로 지나고 나서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요. 2008년만 제외하고 한국은행 경제 전망치가 실제치보다는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3.9% 이 정도 되면 회복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앞서 국내의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보면은 예측치보다는 과거처럼 조금 더 낮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요. 세계 경제 전망치를 갈수록 선진국 중심으로 낮춰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되지만은 유로존과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등 신흥시장이 사실 그동안 높은 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세계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고성장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요가 부족하니까 가행 투자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 나중에 은행까지 부실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는데요. 디플레이션 압력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수요가 늘어나야 되죠. 수요는 우선 정부가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부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면 가게와 기업이 수요를 창출해 주는데 기업 지금 부채를 줄여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디플레 압력이 심화되고요. 그러려면 공급 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 세계 주요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요 부양책으로 결국 통화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만 앞으로도 선진국 정부가 돈을 더 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봤습니다만 엔화 가치 하락이죠. 이거는 1,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내년 우리 수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상가격 기준으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6%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내수를 부양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수출 의존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이 내년 경제 전망 수치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여건을 볼 때 아마도 내년 경제 성장도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 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런 내용들을 국가미래연구원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제 글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이만하고요. 다음 주에 보다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